이제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은 우리 토론하시는 네 분에게 10분씩의 시간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15년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영향도 있지만 함께 개척해나갈 과제로 기후위기라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학교급식에 1200여 친환경 농가를 대표한 친환경 우리 연합회 부회장님이 발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제는 비슷한 규모로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축산에 관련된 내용을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기후급식 하면은 아까 우리 한우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채식식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기후급식을 극복해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먼저 두 분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해주고 있는 우리 친환경 생산자의 문종옥 부회장님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학규 교수님 두 번째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종옥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이 생산자 1200명의 대표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어깨도 무겁고 뭐 이런 자리가 우리 농민에게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주로 이제 그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그런 직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때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사실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대표를 해서 이렇게 오늘 하니까 좀 준비한 걸 열심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급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우리 언론에서 요 근래에 이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기획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그 단어는 기후위기의 정착점은 결국은 먹거리 식량 위기다. 단순히 1도, 2도 올라가서 에어컨 더 틀어야 되고 히터 더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먹거리의 문제, 식량의 문제로 그야말로 이 취약계층은 빈곤한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하는 게 인구학자나 또 이 생태학자들,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마 식량 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이 농민으로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 종의 다양성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어떻게 그 유기농업을 실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농민으로서 좀 어떠한 그 과제들이 풀려야 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 급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시설 채소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귀농한 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이제 밀레니엄 2000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딱 제 종소리를 듣고 귀농을 했는데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만 어차피 주위에서 대부분 다
관행적으로 화학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 관행 농업 속에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 이제 귀농을 할 당시에 제 큰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시설 바닥에 박스 깔고 재워가면서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데, 그 애가 이제 제가 직접 지은 농산물을 뭐 뜯어먹기도 하고 어리다 보니까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바로 옆에서 뜯어먹고 있는 내 자식이 있는데 약을 이렇게 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들이 보통 도매시장 경매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생산자들이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이제 가락동 도매시장 가면 각 생산자별로 품목별로 경매를 해서 얼마 가격을 매기는데, 이 경매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매기지는 것이 어떠한 가격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5,000원 갔다가 내일은 3,000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10,000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장에 출하를 하면 컴퓨터로 그 시세를 매일매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언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언제 출하를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출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대로 된 계약 재배는 아니지만 구두 계약을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재배한 것을 좀 팔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농업을 해서 계약을 하면 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만이 이제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2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환경 농업 무농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농업을 하는 그 자체가 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농업 자체도 이제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많은 걸림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이제 지속 가능에 있어서 과연 먹거리를 내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그 재배 방식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유기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윤작 체계를 좀 세워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윤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윤작을 하는 것은 녹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작물의 과가 같은 과를 연속으로 심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농민이 얘기하는 연작 장애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윤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수단그라스라는 그 작물을 심어서 한 2개월 정도 관리를 해서 유기물을 보충을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연유 집적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작을 하면 동일한 그 식물에는 동일한 그 해충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면 해충 발생 밀도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이런 효과들을 위해서 윤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농사 방식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작물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다 보면 복잡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하면 보통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유기농자재 등록되어 있는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그 해충에 대해서 그 살충 효과가 있는 그런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천적을 좀 주로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천적 쪽으로 좀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그런 그 유기농자재라고 하는 것들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이제 천적 쪽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해충들도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이사슬을 갖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주 작은 생물들일지라도 존재 가치가 있고 해충이 있어야 사실 천적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천적을 활용하지만 해충이 완전히 사멸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해충과 천적의 밀도가 적절히 밀도 조절이 돼서 균형을 맞춰서 내가 키우고 있는 작물에 큰 영향이 없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천적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평에 어떤 자재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100평에만 효과가 있지만 천적을 활용하면 100평에 제가 투입을 했다 그래도 200평, 300평에도 천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한 그 영역의 그 밀도 조절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천적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각 품목별로 적절한 천적들을 또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시기별로 천적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적들은 좀 초기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 생물이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비싸고 좀 효과가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찰이 좀 정밀하게 예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몇 년간 해본 결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유기농업을 하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취지에 더 적합도가 높다라는 판단에서 천적 쪽 활용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죄송스러운데 예, 빨리 2분 정도. 2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기농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인증제도에 있어서 지금 무농약 같은 이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주는데 좀 이 농장 관리 시스템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이 기후급식 환경 영향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증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기농업을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좀 그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저희가 구입한 천적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수입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단순히 그 농민에게 맡겨서 생산하고 책임지게 하는 유통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좀 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소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경기도 이 급식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기도 급식의 위기 상황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급식 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계약 재배가 이루어져서
흔들림 없는 재배가 이루어질수록 보통 재배가 해서 생산물이 나오려면 뭐 짧게는 2, 3개월 걸리지만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생산이 뿐만이 아니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후급식에 아주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산이에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할 것인가. 정말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이 재난의 상황에서 아이들 급식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토론자십니다. 전북대학교의 이학교 교수님께서 축산 분야에서의 기후급식 도입 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네.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오늘 새벽 6시에 왔습니다. 판교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차가 또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바깥에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로컬 푸드를 넘어서 이제 로컬 푸드로 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로컬 푸드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됐어요. 특허로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요. 미국하고 특허 분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먼저 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심상치 않죠, 제가. 학교입니다. 배우학자에 가르칠 교자 쓰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은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밥상머리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 여기 오시게 됐잖아요. 그 밥상머리 교육을 누가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봉급을 2배 줘야 되거든요. 우리 역할까지 하잖아요. 50분 있나요? 그거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급식이 제대로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본주의니까. 그죠? 근데 여기 한 선생님한테는 2배 줘야 되는데 종교는 2분의 1로 떨어지고 봉급은 20년째 교직 수당이 없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험수당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죠? 위험수당 드려야 돼요. 의사만 위험한가요? 선생님도 위험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밥상머리 교육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거는 뭐냐면 먹거리로부터 정의를 실천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정의로운 먹거리가 돼 있나요? 지금 여태까지 10년, 15년 했지만 유기농, 친환경 5%도 안 돼요. 우리가 확산하자고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나오면 다시 일반 먹거리로 돌아가죠. 그게 무슨 정의인가요? 자기 실천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죠? 밥상머리에? 존경이 있잖아요. 남을 인정하는 존경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자는데 갑자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축산물 빼면 돼요. 그죠? 축산물 빼는데 현상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축산물 빼고 오늘 급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잔반이 늘어난다. 그죠? 절반 이상 늘어납니다. 제가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 고기를 찾아요. 그죠? 왜? 음식은 기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고기를부터 기억이 되잖아요. 세 번째, 저녁 때 들어가서 누워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네. 죄인이 되죠. 이게 정의로운 교육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가치 시대는 새롭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중요하죠? 왜 저기 축산이 왜 문제가 되죠?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은 원래 죄가 없어요. 그 농작물에서 공중에 고정된 탄소를 그 부산물을 먹고 그 부산물을 다시 뱉어내는 거죠. 중립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걸 우리가 공장식 축산이라고 욕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논하고 소는 뭐가 나오죠? 메탄이 나오는 거죠. 메탄은 20년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 공장에서 자꾸 우리 보고 뭐 많이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율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얘기되는 내용인데, 회피를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를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 인류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안 해도 되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논에서 벼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벼에서 나오죠. 습지니까. 아마존에서도 나와요. 전 세계 10%가 아마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게 옳다가 아니라 아까 어저께 발표회를 읽었더니 물을 뺐더니 논에서 메탄이 나오고 소에서 메탄이 나오니까 물을 빼고 소에 그러면 약품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고민해보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잖아요. 물을 빼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산이나 농업이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허덕허덕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우리는 전 세계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석연료를 떼서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에서 나오는 이 생산 단계에서는 불과 2%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줄여야 되죠. 그게 정의잖아요.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2시간짜리를 10분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소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소는 우리가 못 먹는 물질을 먹고 고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는 소를 업사이클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소가 메탄을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메탄 나온 걸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줄이는 건 누가 줄이냐면 소비자가 줄이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뭐로 먹죠? 맛으로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의로운 고기를 먹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생산자가 줄이죠. 돈을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주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업사이클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콥 1, 스콥 2, 스콥 3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스콥 1은 우리가 생산자가 줄이는 거예요. 생산자가 줄이는데 생산자는 줄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스콥 2는 에너지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콥 3가 우리가 폐기물, 그 다음에 잔반 적게 나오는 거, 그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더 많이 줄여야 되냐면 생산 단계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정의로운 축산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농산물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범 사업이 아니라 거기는 예비 인증 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친환경 인증과 저탄소 인증은 다른 개념이에요. 유기농은 절차를 지켰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뭐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느냐 확인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저탄소 인증은 얼마나 탄소가 나왔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비 인증이었어요. 그거는 탄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2013년에 전북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를 계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인증 시스템에 도입하게 된 거죠. 정책적으로 제도로 2023년이 원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최초로 자랑스러운 저탄소 축산물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팔기도 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균형 감각을 잡아서 이게 1%, 2%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본질에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농업의 본질이 뭘까요? 농작물을 키워서 우리는 알곡을 먹고 그 부상들은 가축이 먹어서 그 가축이 분조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그게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게 본질입니다. 지금 본질 다 훼손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유기축산이 없는데 유기농산물은 많아요. 그죠? 이상한 거죠. 본질을 지키면 원칙이 지켜지고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고기를 한 번 더 먹이고 덜 먹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의로움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우리 먹는 물건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다 50%가 수입이 돼요. 여기 로컬푸드는 경기도만 생각하는 게 로컬푸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다 로컬푸드예요. 균형 감각 있게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그것을 선택해 줘야 그런 로컬푸드가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오죠. 로컬푸드는 우리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봉급을 2배 올려주시고 이것을 정의로움의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급식 지도를 해야 되는지 괴롭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의로움을,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처가 아닙니다. 우리 정의로움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축산물도 정의로움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수입 축산물이 이때는 우리 농산물을 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식탁을 지키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한 2시간 얘기를 풀어서 들어도 아깝지 않을 시간인데 10분 내로 정말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새로운 단어와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이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 끝에 보면은 한국 친환경 축산협회에서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하면은 꼭 축산농가들이나 소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범죄자치구처럼 했던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학기에서 주셨던 이런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학기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지역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지역 농산물의 기후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례를 군산 먹거리 통합제안센터의 이창환 센터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군산에서는 아직 이 기후급식의 개념에 대해서 학교급식 주최간에 합의를 하거나 또는 과제 또는 실행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급식이라고 하는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실행하고 있는 게 있고 크게는 아마 저희가 서울시가 이제 등급급식으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서울시의 어린이집들과 직거래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이제 주요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를 부르면 잘 올라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렀을지도 모르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군산시 농업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농산물 생산 비중 중에 원예작물이 약 한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주로 이제 곡물 위주의 생산 체계여서 상당히 원예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 원예 농가를 새롭게 발굴하고 조직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들이 이제 보통 3,000평 이하의 이제 중소농들이 대부분이신데 친환경 농가 50농가 그다음에 지역 인증 중에 이제 무대추재 농가 24농가에서 약 한 70에서 80농가 정도를 저희가 기획생산 체계를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3개에서 6개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매년 연초에 이분들과 같이 이제 생산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개에서 6개 다양한 품목을 농사지어서 최적의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어린이집 급식부터 해가지고 관내 공공음식회 6개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시의 올해 기준 그 급식 관련 예산 내역인데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곡 관련해서 일부 재단이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무상급식 내 지역가공 공급하고 식농교육 및 체험지원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저희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기후급식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한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지역 식재료 중에서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2021년부터 24년까지의 전체 공급액 그 중에 이제 군산산 공급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액 기준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약 71.6%가 군산산이었는데 2024년에는 64.2%가 군산산이에요. 이게 2024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군산산 공급을 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 2023년부터 이상기후가 더 심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던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공급 비중이 줄었고 가격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체 공급액은 늘어나지만 군산산 공급의 비중이 줄었다. 이 중에 이제 농산물, 공유 포함해서 농산물만 얘기를 하면 전체 농산물 공급액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액이 이제 64억 정도 되고 비율로 보면 86.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군산산 걸 딱딱 긁어 모아서 급식에 공급하고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전북 지역의 각 시군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가 센터 간거래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산물 폐기물 감축입니다. 아마 이제 급식을 센터를 운영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학교에 이제 감자, 그 다음에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을 이제 소분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장 품목은 오래 저장하다 보면 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 상한 것들은 그대로 보낼 수가 없고 그걸 또 전체를 하자니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걸 그동안에 저희가 버려왔어요. 버려서 폐기물 업체에 이제 폐기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상한 농산물을 이제 전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비닐 압축팩에 담아가지고 저희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직영하는 직매장이 2군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됩니다.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손질해가지고 직매장에 갖다 놓으니까 이런 농산물은 갖다 놓으면 하루 만에 다 없어져요. 조금 남아있는 건 이틀 만에 다 없어집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또 이게 이제 시중 가격보다 한 최대 30% 싸게 공급을 하니까 버릴 것을 손질해서 공급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늘리게 되면 저희가 또 인력, 시간 비용이 들잖아요. 또 출연금은 또 자꾸 이렇게 인상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처리하면서 나온 부산물 폐기 비용이 2천만 원이 연간 넘어요. 2,5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는 돈대로 이거 가져간 폐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 방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자구적으로 좀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이 부산물 감축을 위한 미생물 발효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미생물을 넣으면 나중에 발효가 되면 이제 죽같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건조해서 퇴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넣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적 먹거리를 이제 수도권 어린이집에 공급해서 선생님을 모색하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교동상생 공급의식을 폐지를 하면서 올해 1월부터 등급의식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급식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낙담한 게 저희 센터 직원들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가들이었어요. 아, 내가 농사지을 이제 어디에 공급을 해야 되나. 저희 센터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후면 이게 서울시 본원의 공공급식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급식으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등등급식은 서울시 학교식 체계, 공급 체계에 어린이집 공급 체계를 끼워넣은 거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생산자 조직이 아니라서 재단이. 그러니까 되게 낙담을 하셔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았어요. 마침 이제 서대문 그 행복주택생활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우리 아이 행복밥상이라고 하는 공고업체가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 공고업체의 대표가 이제 또 대학 후배라 같이 이제 모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넣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서대문 은평 경북사구에 224개 어린이집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급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농상생 공급업식 할 때는 연간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 3억 2,500만 원 정도밖에 공급액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등급식에서 공급하는 식재료를 50% 이상 써야 구청에서 식재료 지원비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식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아직은 낮은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찌됐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의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한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획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농상생 공급업식 할 때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중이 약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어린이집과의 상생 중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게 왜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게 또 버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마포구에서도 어린이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도 하고 농산물 전시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일부 품목을 이제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상토에다가 뭐 감자, 뭐 이런 고구마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아이들을 찾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찾은 이 농산물을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서 먹겠다고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이 농업과 그 다음에 이 먹거리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은평구 도농상생 공급의식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분산데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브로셔를 제철 그 농산물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주면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이번 달은 이런 농산물이 나오고 이걸 누가 재배했고 친환경 방식으로 어떻게 재배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오늘 급식에 이 농산물이 나오고 하면 아이들이 와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와 그러고, 또 급식에서 나오면 채소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이렇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맛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봄에는 텀론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벼를 심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마련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큰 팩 같은 거 줘가지고 벼를 모내기를 해서 아이들이 보게 하고, 가을에는 타작한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한마당은 다른 큰 야외 광장을 얻어서 아이들이 심은 이 모를 타작하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떡매도 쳐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흙 속에서 농산물 찾기 행사도 해보고, 뭐 농악도 해보고, 농기구도 전시하는 그 구경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부터 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해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종합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서는 아직 기후급식에 대해서 개념을 합의하거나 이거에 대한 과제 또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행할 건지를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제 오늘 이 경기도 기후급식 컨퍼런스의 사례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논의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기후급식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한 센터장님 군산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의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팔로 확대를 위한 노력들도 있으신 것 같고 생산 과정, 그 다음에 폐기 과정까지 아까 로컬푸드에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좀 떨어지는 농산물을 전처리해서 다시 로컬푸드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해주는 것까지 뭐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과정,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군산의 노력을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 학교급식을 온몸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 본부장이십니다. 김흥규 본부장님 모셔서 기후급식과 경기도 학교급식의 미래를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점심시간 앞두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최대한 좀 단축을 해볼 거고요. 아이가 5학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급식 어땠냐 물어보면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학교에서 고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아버지도 끓이 관련, 농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엄마도 식생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채소 많이 먹었다는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는 보란듯이 그날 저녁 식단에 나온 채소 샐러드를 열심히 먹으면서 엄마 고맙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채소를 열심히 먹는 것은 본인의 만족도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채소를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 고맙지라는 표현을 연시 내뱉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지난달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숙소에 왔다 갔는데 한 달 뒤에 왔다 간 기억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물어보면 아빠 회사 앞에 있는 고깃집에 고기가 너무 맛있어.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학교에 가니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 경기도 학교에 취업을 하신 영양교사, 영양선생님들은 학교에 가니 친환경급식의 메뉴를 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라는 플랫폼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공급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란 사실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1300여 개 이상 또는 전체 경기도 2300여 개 학교의 다수의 우리 관계자들은 그 만족도라는 것을 다른 지역과 가늠해서 평가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50% 이상의 인구가 모여있는 경기도 서울에 이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정책과 집약된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은 예년에 오랜 기간 구축되었던 이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1992년도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처음으로 대선 당시에 정주영이라는 대선 후보가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된 그 당시 이후에 오늘의 이 기후급식이라는 의제, 명제까지 오는 과정에 오랜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오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짧지만 애써왔던 다수의 우리 관계자들과의 여러가지 시도, 노력, 그리고 실증 사례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300여 명의 농민 우리 대표에서 아까 운종욱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요.
연간 2만 톤이 넘는 또 계약하고 수매하는 이 물량이 7,000톤이 넘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의 1,300여 학교 그리고 8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친환경 이 급식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이 물류 또는 유통의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 학교를 포함한 학생들을 포함한 소비자 그리고 학부모들을 포함한 안전망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체험을 하는 프로 중에 차를 몰고 가면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냐. 원래 모든 곳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이런 정책들을 양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라는 곳이 이 급식이라는 이 시스템과 정책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만든 곳이 이 학교 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에게는 지난 그 개방농정 과정에서 1차 어떤 안전된 어떤 그 공급 시스템에서 2차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또는 전략적인 저는 채널이 결국은 저는 이 학교급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시장으로서 그나마 경기도는 이 학교급식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전체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런 안전망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전시물이라든지 체험했던 공간들을 압축해서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아까 농가를 대표하셨던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발제 초기에 하셨던 황영모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8, 9월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대치 시금치를 가장 시금치 가격이 높은 시기에 급속 냉동을 해서 공급할 수 있었던 이 사례는 학교의 만족도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 시점이고 나중에 저기 밖에 나가서 직접 또 시식을 할 수 있는 또 그 체험 공간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그 관련된 품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또 선정하는 과정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이 품질기준 협의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 조직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첫 사례로 진흥원과 우리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부분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30여 대의 중앙배송 체계가 있지만 또 40개가 넘는 지역배송 업체들과 함께 400여 대 가까운 우리 배송 차량들이 지금 경기도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직접적으로 다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남은 반품되는 이 농산물들을 또 기부할 수 있는 공급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전체 배송 체계 안에서 우리 전체 물류들의 흐름들을 통일화 시켜내는 이 효율적인 배송 체계들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만들어내었던 사례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배송 차량이 복수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의 이중성들을 저희들이 극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원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종이박스에 비하면 이걸 직접 씻고 또 학교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수거해서 또 공급하는 이 비용은 사실은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근 15,000개 정도의 핏박스를 학교마다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다시 수집하고 순환시키는 이 시스템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가장 큰 공급 학교급식 공급 체계 안에서 정착을 시켰고 이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함께 지금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전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한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그 영양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서류 뭉치가 높이가 한 30cm 정도 될 겁니다. 저 높이가 30cm 되는 게 한 영양사 선생님이 한 달에 사용하는 서류 뭉치입니다. 그럼 이 전체 학교 숫자와 전체 체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가 이렇게 사용되는지는 아실 건데, 그걸 이런 전산관리 플랫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원화하고 여기에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체계를 이런 그 고급식 플랫폼을 통해서 정착을 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송체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야르백 정책 쪽에서 저희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도입을 한 것은 배송업체들 차량들이 전기차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했을 때 학교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배송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백 사업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 찾아보는 과정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성 있는 우리 업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폐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약적이지만 이걸 올해 실정 사업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영상으로 잠시 짧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양상추 전처리 작업 현장입니다. 작업 후 버려지는 양상추 겉잎이 큰 자루로 한가득. 쉽게 무르는 양상추 특성상 부산물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양상추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학교급식 전처리 부산물은 총 1997톤. 이 많은 부산물들을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부산물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과 손잡고 폐기되는 양상추를 활용해 멀칭 필름, 식품용 비닐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비닐이나 랩핑하는 용품들 이런 것들을 일반 화학제품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전처리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면 이 친환경 농산물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친환경을 쓰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전처리 작업 후 나온 부산물들을 건조하고 이를 다른 재료들과 배합해 펠릿을 만들어냅니다. 이 펠릿이 식품용 비닐, 멀칭 필름 등 다양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양상추 안에 있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이제 필름이라든지 이제 트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하고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 부산물의 도부가 가치 원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공동개발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이 친환경 순환경제의 실현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GTV 뉴스 이슬입니다. 폐기물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실정화되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다시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후급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우리 급식 관계자들 모두가 모여서 대학로에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연극을 한 편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이 관계자들이 기후급식을 선언을 함께 하면서 향후 이 급식의 목표 또는 이 급식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었는데, 저희들 어제 캄보디아에서 오셨던 분이 이제 급식 초기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를 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기도 급식의 지금의 이 선상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출발 선상은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지만 기후급식의 이 과정에서 우리 모든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다시 선언을 해야 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 모든 관계자들이 외쳤던 그 내용일 수 있고, 오늘 오후까지 토론되는 미래대응에 대한 일목요연한 어떤
그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친환경 급식의 플랫폼이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녹여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지금의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농민들과 각계각층의 이런 노고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취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본격적인 활동이고 노력이라는 것을 함께 합의하는 그런 어떤 컨퍼런스의 종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농산진흥원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 농산진흥원이 계속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김웅규 본부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나는 기대를 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토론자분들, 그 다음에 주제제 해주신 우리 황용호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면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두 분이 의견 듣겠습니다. 세 분인가요? 우리 문영 먼저 여성분? 네네. 죄송합니다. 없는 시간에 질문까지 하게 돼서. 네, 저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황명모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웅규 본부장님의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급식에서 고기가 빠진다면 아이가 굉장히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발제하실 때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실천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문종욱 부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유기농 농법에서 80%를 천적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적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우리 농산물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시는 분들 얘기 딱 듣고 답변해 주시죠. 이덕선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축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선 회장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이해학교 교수님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창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평창에서는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유기농 배추 또 유기농 김치를 생산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5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0억 원을 매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그 유기질 비료를 배추 농가에 공급하고, 배추 농가에서는 또 유기농 배추를 생산, 또 유기농 김치를 생산, 이렇게 해서 서울 쪽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학계에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평창, 얼마 전에 함양, 또 전라남도 강진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인구 소멸을 위한 축산 사육 가능한 축종이 무엇인지, 또 지자체에서 친환경 유기 축산물을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인구 소멸을 위한 유기농 축산 사육 가능한 축종, 닭이라든가 아니면 유사냥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인구 소멸 정책과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북극 빙하가 하루에 약 3천만 톤씩 녹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가 몰랐던 건데요. 너무너무 어마한 소식이라 저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그 다음에 남극 쪽에서도 땅 위에 있는 빙하보다 바다 위에 있는 빙하가 밑에 하부층부터 녹고 있어서 2050년이면 지구의 수면이 약 6m 정도 상승한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 확산, 또 지역 소멸과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견. 네, 우리 근영 목사님. 지나온 자리마다 폐허다 뭐 이런 식구가 있는데 전국의 공공급식 정책들이 퇴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그러고 있고 그리고 충남 신노현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 정책이 거의 와해되면서 신노현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자율급식제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그것도 이제 이 주권 시민들이 그걸 이제 복원시켜내긴 했는데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죠. 그래서 경기도 공공급식에 갖고 있는 좀 국가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잘 지켜내왔고 전형들을 창출했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이 전국적인 어떤 모델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진흥원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대 시장의 경기도 시장의 규모에서 점유하고 있는 차지 비율은 2천억 내 갖고는 좀 아직 부족하다. 공공급식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들을 못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친환경 가공식품이 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좀 통합하고 조건의 개성을 살리되 이거를 통합해서 이걸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그림들을 저는 한시밖에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비정합니다. 그 시장들을 적어도 공공급식 영역 정책에서만이라도 정책적인 입장들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반동이 계속 새로운 역행적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단위별로 예를 들면 물류통합 같은 경우는 센터 물류 따가하고 있고 공공급식 물류, 공동구매 물류 따가하고 있거든요. 진흥원의 물류도 따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거 하나 가공식품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 하나 몇 가지 이런 정책적인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겸 의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주셨는데요. 우리 토론자분들 아까 질문 받으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금융부 본부장님부터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시면 끊어버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점심 식사해야 되니까. 네. 저는 많이 쓴 이유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의견으로 충분히 받고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관련된 자료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의견을 주실 만한 전문가분들과 향후 이 교육없이 컨퍼런스 이후에 저희들의 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삼아서 함께 고민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진흥원의 이런 활동들, 실정 사례들, 노력들을 눈여겨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환 예. 저도 이제 군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먹거리 체계가 온전하게 이제 제대로 구축이 되고 여러 측면에서 이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말씀도 나오셨지만 제가 제일 관여하는 건
부서 간의 칸막이입니다. 먹거리 정책 관련한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비가 안 돼 있어요. 실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많고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실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계속 맞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학규 교수님. 네, 회장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죠. 농민도 마찬가지죠. 내 것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될지 모르죠. 소통이 안 되죠. 우리가 흔히들 거버넌스 하면 정책을 내놓는 거 거버넌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통의 기회, 그리고 소통 가운데서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결국은 경축선한 도움이죠. 그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의 건강과 정의로움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이런 시민단체 먼저 가야죠.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행동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소멸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인구의 90%가 다 서울 경기로 모일 거예요. 누가 말할까요? 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경축선한 노동이죠.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정의롭다면 정의로운 사람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장 인구 소멸이 심각한 장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거기서 홍보 활동을 하고 거기 있는 농가랑 같이 저희 학생들과 판매 활동을 합니다. 여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의 전화번호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입수해서 꼭 공복적으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2명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희 학생들이 소시모에서 열리는 서포터즈, 저탄소 농축산물 서포터즈를 오늘 취재하러 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욱 부회장님. 예,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천적이 나중에는 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그 천적이나 해충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물들은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딴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적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천적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해도 밀도 조절을 위한 적정한 그 양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물에 해가 되진 않고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그 곤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원래 있어야 될 그 토종 천적들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풀잠자리나 무당벌레 이런 거는 제 포장에 그걸 투입하지 않았는데 그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발생이 되고 그 포장 안에서 나름대로 생태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적이 과도한 밀도로 통해서 밀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우리 작물에 해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을 워낙 많이 써서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진짜 왜 그러냐면요. 마치겠습니다. 식당이 한 주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 못 드세요. 정말. 네. 이따가 우리 질문하시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다시 또 얘기 드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황영 박사님. 네, 우리가 합의해가는 과정에서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우리가 이 선택권 보장에 대한 얘기들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가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 내에 맞추려고 힘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꼭 과제 하나씩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이었던 지속가능한 기후국식 체계 대응 전략과 준비 과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